그래서 교재는 토요일에 오니까 적당히 알아서 잘 받아가시고, 목차 보면 우리 2단원, 3단원 할 거거든? 1단원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2단원 환경과 에너지에 2-1단원이 환경 단원이고요. 거기에 테마로 해가지고 1, 2가 환경에 해당합니다. 생태계와 환경이랑 지구 환경 변화. 그리고 뒤에 에너지 파트가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 생산, 에너지의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나뉘고, 네, 6, 7은 3단원이고, 뭐 그렇게 됩니다. 3단원까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수능 범위가 끝난 거예요. 네. 그렇고, 환경 파트는 단순 지식형이 많아서 그동안 계속 했던 것처럼 나중으로 미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진도가 끝나는 시점, 2주 뒤쯤에 할 거거든. 학교 진도가 끝나고 나면 한번 선행이 된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개념 서머리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정도 한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 이번 주랑 다음 주는 태양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까지 할 거고, 오늘 웬만하면 전기 에너지 생산 발전 파트까지 좀 마무리하는 걸로. 전자기유도.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46쪽이라고 프린트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 태양부터 나오고요. 별거 없으니까 그냥 체크할 것만 쭉쭉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8%를 차지한다. 괜찮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항성이다. 별이고 태양의 나이는 약 47억 년, 수명은 100억 년이다. 괜찮아? 별거 없죠? 태양의 구조, 중심에서부터 핵, 복사층, 대류층, 표면으로 구분된다.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으로 빛을 내는 광구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에 광구라고 하는 거 아세요? 태양의 표면에 광구라고 하고요. 광구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 두 가지. 쌀알문이랑 중학교 때 요거 하면서 배우죠. 흑점은 대류가 활발한 지역이고요. 주변보다 온도가 뭐하니? 낮습니다. 2000K 정도 낮아요. 그래서 약 4000켈빈 정도 됩니다. 어둡게 보이는.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점의 개수가 많아진다. 이 정도? 중학교 때 배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대류층. 상층과 하층의 온도차에 의해 대류가 일어나 열이 표면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태양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 대류의 기본 원리가 뭐죠? 네. 아뜨차위라고 할게요. 아래에 뜨거운 게 있고 차가운 게 위에 있으면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류의 기본 원리가 뭐냐 이러면 아뜨차위. 뜨거운 게 밑에 있고 차가운 게 위에 있다는 거. 뜨거운 건 가만히 냅두면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건 가만히 냅두면 내려가려고 할 거니까. 왜? 뜨거운 건 왜 올라가려고 그래? 밀도가 낮아서. 반대로 차가운 건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가 뜨겁다. 그 이유는 태양 내부의 핵에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쵸. 핵에서 핵 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뭐 하고 있어? 방출하고 있어서.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보면 태양의 핵에서 안쪽에서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분명한 건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2층을 대류층이라고 함. 됐고요. 그 다음 복사층. 핵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가 외부로 전달되는 층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사층의 복사가 의미하는 건 카피야? 아니야.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복사는 원오브 열 전달 방식입니다. 열 전달 방식에는 몇 개가 있어? 오케이, 3개가 있죠. 전도, 대류, 복사. 여기서 얘기하는 복사라는 거. 그럼 전도는 열을 어떻게 전달하는 방식이야? 아니고요. 고체를 매질로 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할 때 고체가 매질이 되면서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손잡이를 잡으면 차갑잖아. 전도 때문이야.
아세요? 한겨울에 내가 손잡이를 잡으면 차갑거든? 그 이유가 내 손에 있는 열이 고체가 뺏어가고 그 고체가 옆에 고체한테 제자리 진동해서 전달하니까 내 손에 있는 열을 계속 뺏어서 차갑게 느껴진다. 전도 때문이다. 그리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처럼 흐를 수 있는 유체 상태의 물질이 매질이 돼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복사가 뭐야?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거다. 매질이 없다. 진공 중에서 이동하는 방식이죠. 그 진공이어야만 복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핵. 뭐 2단원 할 때 다 잘 배웠겠지만 온도가 약 1500만 K이다. 1500만 K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태양은 원 오브 무슨 별이야? 항성이랑 별은 똑같은 말이고요. 별 중에서도 주계열성에 해당하죠. 주계열성이 뭔데? 태양의 내부에서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몇 도야? 1000만 켈빈입니다. 1000도요? 1000만 켈빈입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이면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지만 태양은 그것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보다 더 큰 별이다.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 얘기가 통합과학 그 원할 때 많이들 틀리는 게 이런 거거든. 별의 질량의 대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냥 뭐야? 우주의 질량 대부분은 그냥 뭐야? 다 수소야. 그 다음으로 많은 건 헬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소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별의 질량이 크면요. 같은 말로 내부에 수소가 많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수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봐봐. 질량의 대부분은 수소야. 그리고 주계열성은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을 지칭한다. 이랬을 때 주계열성의 수명이라고 하면요. 내부에 뭐가 고갈되고 나면? 그쵸. 내부에 수소가 고갈되는 시점. 이게 수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질량 대부분은 수소가 차지하고 질량이 크면 내부에 수소가 많다는 뜻이야. 그럼 그만큼 그 별의 수명은 뭐 할까? 길어야 되겠죠, 당연히. 비례해야 되겠죠. 질량이 클수록 수소가 많은 거니까 태울 수 있는 이 땔감이 많다는 거거든. 그래서 수소가 많으면 수명이 길어야 되는데 오히려 짧다. 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해보면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그리고 2분의 1 M태양인 별 요 둘을 비교하면 내부의 수소의 양은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어? 약 2대 1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쵸? 질량이 2배면 수소가 2배 있는 거야. 왜? 별의 질량의 대부분은 수소가 차지하니까. 그죠? 그러면 수명이 그만큼 뭐 해야 돼? 길어야 되거든. 실제로 태양의 수명은 몇 년이야? 100억 년이야. 근데 2분의 1 M태양,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인 별은요, 수명이 약 2000억 년 정도 됩니다. 긴 거는 1조 년까지도 가거든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걸 보고 단순히 무거우면 수소가 많으니까 땔감이 많으니까 오래 살 것이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그쵸 헬륨 원자 핵의 양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태양은 질량이 2배가 커. 땔감이 2배가 많아. 근데도 20배 빨리 죽어. 땔감이 2배 많은데도 20배 빨리 죽어. 왜 그럴까? 땔감을 태우는 속도가 몇 배인 거야? 잘 생각해봐. 땔감이 2배나 많은데도 20배 빨리 죽어. 40배 빨리 태우는 거죠.
네. 40배 빨리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40대 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질량이 크면 내부에 수소가 많은 거는 맞아? 맞아. 내부에 수소가 많으면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 맞아? 맞아요. 근데 질량이 크면 그만큼 내부의 온도도 뭐해? 높은 거야. 내부의 온도가 높다 보면 핵 융합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수명이 뭐해지는 효과도 있는 거야.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크면 땔감이 많지만 질량이 큰 만큼 빨리 태우는 효과도 있더라. 그럼 이거를 단순히 일반화를 시키면 결론적으로는 수소의 양이 많은 거랑 온도가 높은 것 중에 뭐가 더 크리티컬하다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는 거.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크리티컬하다는 거야. 질량이 클수록 땔감이 많은 건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빨리 태우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별의 질량과 수명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냥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질량이 2배라고 해서 수명이 2분의 1배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계산해봐야 돼요. 이거는 출제자가 줄 거야. 뭔가 변인을 2개 줬을 때 결과를 하나 뽑아낼 수 있으면 돼. 대답해. 아시겠어요? 예. 질량이 수소의 양이요 3대 1이야. 확실한 건 3짜리랑 1짜리 중에 누가 빨리 뒤져? 3짜리가 빨리 뒤지는 거야. 근데 3배 빨리 죽어? 그렇게는 얘기 못한다고. 그거는 출제자가 줄 거야. 단위 시간당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봤을 때 이게 120대 1이래. 그럼 수명은 몇 대 몇일까? 수소의 양이랑 속도를 동시사건 곱사건으로 고려하시면 돼요. 근데 수소가 3배 많으면 수명은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1이어야 되지. 이게 수소의 양에 의한 효과야. 근데 속도가 120대 1이면 수명은 몇 대 몇이 되는 효과야? 120분의 1대 1인 거죠. 120에 빨리 뒤져야 되거든. 그러면 1대 120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요거 곱해주면 몇 대 몇인 거야? 1대 40이죠. 그래서 이 새끼가 40배 빨리 죽는다 라고 할 수 있고 둘 중 하나의 수명을 알려줬을 때 나머지 하나의 수명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저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통합과학 1에서도 했던 거니까 일단 요 정도 정리해 두시고 오케이. 그 다음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융합해서 1개의 원료 헬륨 원자 핵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중요한 건 이때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 핵 1개의 질량보다 크고 질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질량 변화가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의 E는 mc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의 델타 변화량을 취하면 델 E는 델 M의 곱하기 C제곱과 같다. 그래서 질량 변화가 있는 것은 거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하면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질량이 변하면 에너지도 변하는 거다. 질량이랑 에너지는 똑같이 가는 관계니까 입니다. 여기 일단 부호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요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지금 돼지예요. 그래서 80kg인데 다음 주에 소개팅이 있어. 그래서 극단적인 막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살 존나 빼가지고 60이 됐어. 그러면 질량 변화량이 몇이 될까? 20 좋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소개팅을 하고 보니까 망했어. 그래서 또 이제 빡쳐가지고 막 소곱창 처먹고 마라탕 처먹고 막 술 처먹고 해가지고 다시 돼지가 된 거야. 80kg. 그럼 이때도 에너지 변화량은 몇이야? 20이거든. 근데 분명히 변한 건 얘도 20, 얘도 20인데 조금 다른 20이야. 그래서 위의 케이스에서는 무슨 20? 그쵸. 20이 빠졌다는 뜻으로 마이너스 20이라고 하고요. 얘는 플러스 20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면 마이너스고 늘어나면 플러스입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뭐한대? 줄어든대. 그러면 질량 변화량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야. 질량이 줄어든다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숫자의 제곱을 하면 무조건 부호가 뭐죠?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숫자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제곱하면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에 플러스 곱하면 전체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엮어보면
반응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뭐 할 때? 줄어들 때. 이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에너지가 줄어든다. 줄어든 만큼 뭐 한다는 뜻이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질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끝. 질량이 줄어들면 C제곱을 곱한 값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질량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자, 아세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한 개당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크죠? 중성자가 큽니다. 그죠? 양성자는 그 자체로 뭐라고 할 수 있니?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거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에요. 맞아?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은 그 자체로 뭐랑 똑같아?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 2번.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헬륨은 중성자가 몇 개 있니? 2개 요렇게 있죠. 그래서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예요. 안정한 게. 그러면 4개의 수소 원자 핵과 1개의 헬륨 원자 핵을 비교할 건데 4개의 수소 원자 핵은 4개의 양성자와 같다. 맞아 틀려? 맞죠? 아 씨발 방금 했잖아요. 됐죠? 네. 1개의 헬륨 원자 핵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촬영 중이거든?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대답을 그냥 해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1개의 헬륨 원자 핵은 관영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의 합이라고 할 수 있지. 그쵸?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개당 질량을 비교하면 중성자가 크니까 요 둘의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커? 오른쪽이 크죠. 그럼 요 둘의 질량을 비교해도 누가 커야 돼? 오른쪽이 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든다 했거든. 태양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거든. 그러면 오히려 왼쪽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고 그 구간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1개의 헬륨 원자핵과 2개의 양성자, 2개의 중성자는 같지 않더라. 이것과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있는 이 집단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중성자의 존재 이유가 뭐죠? 아세요? 좋습니다. 양성자는 얘도 플러스에 얘도 플러스. 지금 플러스랑 플러스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이 작용하거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불안정하니까 분해되려고 해. 반발력으로 서로 밀어내니까. 근데도 헬륨 원자핵은 매우 좁은 공간에 묶여 있거든. 이거를 묶어주는 어떤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결합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누구야? 중성자야.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따로따로 있다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중성자의 질량 일부가 결손이 됩니다. 질량이 결손되면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방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따로따로 있다가 합쳐질 때는 중성자의 질량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렇게 방출된 에너지가 원자핵 내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놓는 강력, 결합 에너지의 형태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성자, 중성자 이 집단과 헬륨 원자핵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질량 결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헬륨 원자핵은 얘네들의 집단보다 질량이 뭐해진 상태야? 줄어든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도 같은 말 얘보다도 가벼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보다 무겁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주계열성에서 일어날 때 질량이 뭐 한다고 할 수 있어? 결손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똑같이 에너지가 뭐 하는 거야? 방출되는 거죠.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가 태양의 그 지글지글 우리가 쳐다보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분명히 질량 관계 하나 엮어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통합과학 1에서 배웠죠? 네, 맞습니다. 몰라요? 씨발. 이상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질량의 에너지로 변환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밑에 태양 에너지의 생성에서 질량 결손과 에너지 다 얘기했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의 태양의 중심부는 초고온 상태이므로 원자들이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이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플라즈마 상태이다. 플라즈마도 사실 빅뱅 우주론 할 때 배웠습니다. 기존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지 않아서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빛이 가다가 튕기고 빛이 가다가 전하의 영향을 받아서 튕겼거든.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였거든. 근데 특정 시점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빛들이 전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자로 등방성과 균등성을 가지고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더라. 그래서 빛이 일자로 통과하기 때문에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 시점? 원자 생성 시점이죠. 우주론 파트에서는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식으로 표현한다. 원자 생성 시점은 빅뱅 후 몇 년 뒤야? 38만 년 뒤고요. 당시 우주의 온도는 몇 켈빈이야? 3000K였습니다. 이때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간 요 빛을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죠. 우주의 온도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왜? 우주의 밀도가 줄어드니까. 그래요? 밀도는 왜 줄어들어? 우주 전체의 질량은 어떤데?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 따른 거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당시에 원자 생성 시점 이전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우주 전역에서 분리된 상태. 그래서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챙겨놔라. 저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태양 내부의 온도는 몇 K야? 1500만 K였죠.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K 정도 되고요. 6000켈빈입니다. 내부의 온도는 1500만 켈빈이고요. 6000도씨면 뭐 그렇게 높진 않죠. 내부가 훨씬 뜨겁죠. 근데 그러면 적당히 뭐 열을 막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가면 갈 수 있지 않냐. 태양 주변의 코로나는 수억 켈빈이에요. 그래서 못 갑니다. 사실 온도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거든. 절대적인 온도의 양 자체는 태양이 많은 게 맞는데 태양 주변의 기체는 물질의 밀도가 적어. 그러니까 같은 열을 가해도 우리가 물을 뜨겁게 하는 것보단 공기를 뜨겁게 하는 게 쉽거든. 비열도 그렇고 물은 애들의 밀도가 되게 높아. 액체 분자들끼리 거리가 되게 가까워. 근데 기체는 엄청 멀리 있잖아. 고체나 액체에 비하면.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똑같은 양의 열이어도 얘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거야. 기체들은. 그래서 뭐 그 화학 가면 또 배웁니다. 열량 계산. 그렇게 됐고 이때 수소 원자 핵들이 융합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결과 태양은 매초 10의 26승 줄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태양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는 대기를 통과해 지표로 도달하고 이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핵융합도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높아요.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자외선이 엄청 많죠. 그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올 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냐? 이거를 열수지라고 하고요. 환경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내용을 알아두세요. 자,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왔어. 근데 그때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모든 게 다 지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반사돼서 그냥 튀어나가는 게 있어. 이 중에 일부가 대기 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표로 들어갑니다. 지금 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지표로 들어온 에너지는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받았으면 다시 내보내야 되거든. 근데 내보낼 때 어디로 내보낼 수 있어? 대기 중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또 우주 공간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대기 중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우주에서 바로 들어온 거, 두 번째는 지표에서 들어온 거. 어쨌든 이렇게 대기 중에 들어온 에너지도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내보내야 돼. 근데 어디로 내보낼 수 있어? 그쵸? 대기에서 들어온 걸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내보낼 수 있고 또 어디로 내보낼 수 있어? 지표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돌더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열 에너지는 증가 일정 감소 뭐야? 일정입니다. 열의 총량은 일정이에요. 그럼 각 권으로 보면 열의 양은 증가 일정 감소 어떨까? 일정으로 봅니다. 지구온난화 얘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단위 시간당 그런 뜻이 아니에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열이 어떻게 되냐 인 거고, 지구온난화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대기 중에 쌓이는 열의 양이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우리 수준으로는 그걸 고려하면 문제를 못 풀어. 막말로 매년 20%씩 증가한다 이렇게 주면 계산량이 엄청 많아질 거거든. 그래서 안 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열 수집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봐도 열의 양이 일정, 각 권으로 봐도 열의 양이 일정하다. 요 정도. 다음 47쪽. 태양 에너지의 전환. 태양 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한다. 태양 전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태양 광이야, 태양 열이야? 광입니다. 태양 전지는 태양광 발전 얘기예요. 발전이 뭔데?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디벨롭이 아니라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전환 과정을 직접 기술할 수 있으면 되고요. 태양광을 이용한 거니까 초기에 존재하는 건 빛에너지죠. 근데 이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태양광이 나왔으니까 태양열 발전도 있거든. 이때는 태양의 빛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열에너지를 받으면, 모으면 이 열은 터빈을 돌릴 수가 없거든. 왜일까? 열은 힘을 가할 수가 없어. 그쵸? 뉴턴 2법칙에서 F가 0인 이유는, 힘을 가할 수 없는 이유는 질량이 0이라서 그렇죠. 열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터빈을 직접 돌릴 수가 없어서 뭐 하는데 이용돼? 그쵸?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내죠. 그럼 수증기가 가지는, 맞습니다.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게 터빈을 돌리면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태양광 발전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빛 에너지는 질량을 가져서 바로 가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빛 에너지는 뭐 광자로서 질량을 가진 입자의 의미가 맞긴 하지만 얘는 터빈을 돌려 안 돌려? 얘는 터빈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빛 에너지를 바로 이용하죠? 광자가, 그쵸, 다이오드에 존재하는 뭐를 직접 때리는 거야? 전자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을 만드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 파트 가면 다시 배우니까, 다음 주에 하니까 일단 요 정도 필기하고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식물에 흡수된 태양의 빛에너지는 해서 광합성 얘기가 나오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죠?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 아니요.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ATP는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생체 에너지입니다. 포도당, 석탄, 석유, 요런 게 화학 에너지예요. 그렇잖아. 세포 호흡이 포도당을 태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를 그렇죠. ATP와 같은 생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물론 ATP도 화학 물질이 맞고요. 저것도 화학 에너지가 맞습니다. 근데 구분을 그렇게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둘 다, 선생님,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화학 에너지 아니에요? 맞겠죠? 네 논리를 따르면. 근데 그러면 문제를 못 내요. 그래서 구분을 지으려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이거는. 포도당은 화학 에너지로, ATP는 생체 에너지로 구분을 지어놨구나. 그 다음 생물의 유해는 오랜 시간을 거쳐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된다. 생물의 유해가 석탄이 되는 과정. 석탄이나 석유가 되는 과정. 생물의 유해에 무슨 에너지로 찍혀있니? 태양 에너지로 찍혀있죠.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 99.985%가 뭐야? 태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다가 생물이 가지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얘가 죽으면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석탄, 석유와 같은 화학 에너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것 뿐입니다. 생물이 가지는 화학 에너지에서 석탄, 석유도 화학 에너지니까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다. 이러면 구분이 안 가니까. 됐죠? 그래서 유해, 석탄, 석유의 형성 이렇게 나오면 바로 태양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 원은 99.985%가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그 외에 두 가지의 에너지 원이 더 있어. 뭐 있니?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원을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두 가지 더 나뉘는 게 그쵸, 조력 에너지가 있고 좋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시스템 할 때 지겹게 했었잖아요. 조력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태양, 그쵸, 달 사이에 인력에 의해 형성되더라. 이런 조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 뭐가 있어? 그렇죠. 밀물과 썰물이 있더라. 뭐 조력 발전 하면은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조력 에너지를 썼다. 조력 에너지를 뭐 조력 발전이다 이러면 물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했다가 전기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뭔 소리 하시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왜 만들어지죠? 오! 맞아. 방사성 원소에 좋습니다. 붕괴열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지구 시스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통합과학 1으로 돌아가서 씨발 지구 시스템부터 다시 수업해?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써준 것만 써놓고 외우시면 돼요. 혹시나 몰랐다면.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안쪽에서 열이 스멀스멀 올라와. 근데 지구의 층상 구조를 봤을 때 가장 안쪽에 내핵, 그 밖에 외핵, 그 밖에 멘틀, 그리고 지각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층에 대해서 아래쪽이 뜨겁고 위에 쪽이 차가울 수밖에 없지. 맞아? 뜨겁고 차갑고 아래쪽이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뜨겁고 차가워. 모든 층에 아뜨차위가 있어요. 모든 층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대류의 기본 원리를 가진다는 거죠. 모든 층이 아뜨차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두 개밖에 없어. 뭐 있어? 외핵과 멘틀입니다. 그러면 내핵과 지각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원리를 얘기해야 될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오케이, 고체 상태라서. 외핵은 무슨 상태죠? 액체고요. 멘틀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고 지각은 고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류가 일어나는 건 여기 외핵과 멘틀밖에 없더라. 모르셔도 됩니다. 네? 모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외핵과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외핵에서의 의미, 외핵은 뭐의 대류가 일어나?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 뭐죠?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지구 자기장이 하는 역할은 뭐야? 오케이, 우주선과 태양풍 차단입니다. 오케이? 오로라 아니에요. 오로라는 열권에서 자기 층에서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요렇게만 합시다. 지구 자기장. 그 다음 멘틀은 뭐의 원동력이 돼?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죠. 이렇게 판이 이동하면서 다양한 지층도 형성되고 다양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만들어지는 지층 뭐 있어? 아무거나. 습곡산맥, 해령, 해구, 또 뭐 있죠? 뭐 V자 열곡 이런 거 있죠? 열곡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 판 구조론에서 배웠던 어떤 지층의 형성들. 또 판의 이동이 있으면 항상 수반하는 게 뭐야? 지진. 그리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어? 그쵸, 화산활동.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밀물, 썰물, 지구 자기장, 뭐 습곡산맥의 형성, 지진, 화산활동 이런 거의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이다. 이런 맞아 틀려? 틀리다. 이 새끼들 빼고는 다 태양복사 에너지이다.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얘네만 빼고는 모두 다 태양복사 에너지이다. 오케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에너지 어디서 왔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거 이 에너지 다 어디서 온 거야? 태양이야. 아시겠어? 태양이에요. 아시겠어요? 너네 엄마? 맞아. 여러분들 감사하게 여러분 어머니의 돈. 그 돈 다 어디서 왔어? 씨발 태양에서 온 거야. 알았어? 모든 거 다 태양에서 온 거예요. 뭐 빼고? 밀물 썰물 빼고. 알았어? 지진 화산활동 빼고.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뒤에 OX 문제 있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OX만 체크하고 뒤에 발전으로 갑시다. 지금 프로젝터가 또 마탱이가 가서 어디가 앉아. OX 빨리 하고 넘어가시죠. 1번. 야 너무 길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 99.5% 정도고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 맞다. 태양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 수소랑 헬륨. 태양은 뭐에 의해?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빛의 속력을 C라고 하고 핵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원자에게 총 질량을 라지 M, 핵 반응 후에 원자에게 총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핵 반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쓰라고 했거든. 그럼 지금 써놓은 거 보면 에너지 변화량은 질량 변화량의 C제곱을 곱한 것과 같은데 변화량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뭐 빼기 뭐야? 나중 빼기 처음이죠.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의 C제곱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야, 크기. 크기는 절대값을 취해서 양수로 표현하라는 거고 지금 의미적으로 보면 전에서 후로 갈 때 질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지. 그럼 뭐가 큰 숫자니? 라지 m이 큰 숫자거든. 그럼 작은 숫자 빼기 큰 숫자 하면 이 값이 음의 부호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현한 건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근데 변화량의 크기를 논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든 혹은 큰 숫자 빼기 작은 숫자를 해줘야 되니까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c제곱이라고 써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5번 태양 에너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 등을 통해서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거고요.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맞다. 그래서 우리 요것도 아마 했을 건데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 일단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은 여기가 저위도야. 그리고 여기는 각각 고위도야. 뭐 90도 사우스, 90도 놀스 이렇게 쓸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는 흡수량은 저위도랑 고위도 중에 어디서 크죠? 저위도가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 크기가 이렇게 될 거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입니다.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 저위도랑 고위도 중에 어디서 크죠? 저위도가 큽니다. 흡수량이 됐건 방출량이 됐건 모두 다 저위도가 큰 거예요. 저위도는 많이 처먹고 많이 나가는 거야. 근데 들어오는 게 많을 뿐. 고위도는 조금 처먹고 조금 나가는 거야. 절대량은 무조건 작습니다. 근데 지그들끼리 비교하면 방출량이 많을 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뭐가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런 거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위도 부근은 에너지가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으니까 과잉되어 있다라고 하고, 고위도 쪽으로 가면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다뤘었던 게 흡수량과 방출량의 크기가 같은 이 위도는 대략 몇 도 정도 돼? 그렇죠. 약 38도 정도가 되고요. 38선 정도. 그럼 여기서는 흡수량과 방출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에너지의 불균형이 없어. 그러면 에너지의 이동이 가장 클까 작을까? 가장 큽니다. 에너지 이동이 가장 활발이에요.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봐봐. 네, 요렇게 여기를 딱 집었어. 요 위도. 여기는 이거보다 위도가 높든 이거보다 위도가 낮든 둘 다 에너지가 뭐야? 많거든. 둘 다 과잉이야. 차이가 크지 않단 말이야. 여기 어디를 집어도 마찬가지야. 위도가 살짝 크든 위도가 살짝 작든 둘 다 부족한 것이야. 차이가 크지가 않아. 근데 정확하게 이 차이가 0이 되는 요 지점을 찍으면 한쪽으로는 모두 다 에너지가 과잉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처럼 생각하라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중위도 지역에서의 무슨 층의 두께가?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뭐했어? 두꺼웠잖아. 이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지구 시스템 층상 구조할 때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량 자체는 항상 저위도가 크다. 한번 배웠던 거니까 혹시 몰랐다면 열심히 필기해놓고 다시 한번 외워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지구과학 들어가면 한번 또 배우고요.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통합과학 여러분 수능 보셔야 되잖아요. 수능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7번 태양에너지는 핵분열 발전을 통해 생성된다? 아닙니다. 핵융합이에요. 융합. 그 다음 8번 태양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고요. 엄밀하게는 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으로 융합될 때입니다. 무슨 상태로 존재해서? 플라즈마 상태로 있으니까. 9번 태양에너지는 주로 빛과 열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빛과 열. 이때 도달하는 빛은 주로 전자기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와 열의 형태라고도 하고, 그 다음 10번 태양의 핵 융합 반응은 질량 손실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맞다. 11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은 적외선이냐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적외선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보통 자외선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건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가시광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 50% 정도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은 약 45% 정도 됩니다. 45에서 뭐 43% 정도? 근적외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가장 적은 게 자외선입니다. 세 개 중에서는 약 한 5에서 7% 정도 돼요. 이 정도 됩니다. 몸에 안 좋은 건 자외선이죠. 숫자가 왜 안 맞아 인간아. 43에서 45고요. 5에서 7 정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 뭐라고 해야 돼? 확실한 건 가시광선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오답은 확실하게 아닌 자외선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X인데 이 선지는 뭐 적외선이야 물어봤죠. 이것도 틀린 보기예요. 어쨌든 가시광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12번. 태양에너지는 식물이 광합성에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맞다. 식물의 광합성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맞는 거기도 하고요. 아까 정리했던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아니면 다 맞다가 될 겁니다. 밀물, 썰물, 뭐 지진, 화산, 습곡산맥, 해령, 해구 이런 것들 이해돼? 요 예시들 빼고는 다 그냥 기원이 태양에너지이다.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장치를 태양전지라고 한다? 맞다. 이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얘기고 태양광 발전은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한다? 아니죠. 태양광은 빛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한다. 그래서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열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효율이 높고 15번. 태양열 발전은 태양의 열을 이용해서 물을 가열하고 증기를 생성해서 수증기에 무슨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그게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아, 요것도 할까?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는요. 존나 중요해. 근데 원리 자체는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외워놔. 태양전지는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고 전자의 일방향성 움직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 직류 발전이 돼요. 직류로 만들어집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이외에 터빈을 이용하는 방식, 터빈을 돌릴 때는 180도마다 순간적으로 전원을 차단해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교류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터빈을 이용하면 무조건 교류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어요? 중요하니까 존내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하다잉.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안 나오면 뛰어내릴게요. 아 진짜로. 네. 그니까 안 나오면 뛰어내릴 테니까 여러분들 2학년 때 과학 수업 알아서 잘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저를 용서하시든가 하겠죠? 16번. 태양에너지는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모든 이라는 것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17번.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전자기파 형태로 우주를 통해 전달된다. 맞다. 빛과 열. 태양에너지는 무한한 자원이므로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다. 태양은 수명이 있으니까 그죠? 앞으로 한 50억 년밖에 안 남았죠. 그니까 너무 걱정돼. 그래서 요거는 좀 선지 자체가 좋진 않아요. 무한하다? 누구 입장에서 무한한데?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태양이 있을 거거든? 태양 에너지가 끝이 나서 멸종할 일은 없어요. 그잖아. 거의 비슷합니다. 한 1억 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태양의 나이는 약 47억 년입니다. 1억 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 어쨌든 그 다음 태양의 핵 융합 반응은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없다. 있습니다. 핵 융합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태양 전지는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한다. 맞다. 태양 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잠깐만 태양 전지는 태양 에너지를 뭐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sorry. 태양 전지는 뭐야?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배터리는 모두 다 화학 에너지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리튬 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맞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태양 전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1번 태양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 중 하나이다. 미래 에너지원? 맞다. 맞습니다. 그 다음 태양 에너지는 화석 연료보다 환경 오염이 당연히 적을 거고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아니다. 증가할 수는 없죠. 뭐 하면 뭐 할까? 감소하면 감소할까? 내부의 수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쓸 수 있으면 한번 쏴보세요. 쏘고 얘기해. 그리고 24번 태양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태양의 핵 융합 반응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때, 엄밀하게는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할 때, 그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주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태양 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한다. 태양 열 발전은 태양에서 받은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광합성은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태양 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에 도달하면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가 흡수된다. 아까 열수지 할 때 얘기했던 거. 태양의 핵융합 반응은 질량 손실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좋습니다. 49쪽부터 쭉쭉쭉 해서 별거 없네. 51쪽까지는 뭐야? 숙제겠죠? 프린트에 52쪽 교재 받으신 분들은 영상 보면서 52쪽 피시면 되고요. 예, 전기에너지에 생산합시다. 토요일에 오시면 돼요. 4권 네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천천히 받아가도 되고 토요일에 내가 갖다 놓을게. 이 전기에너지의 생산 파트는 중학교 때부터 그 내용이 쭉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 뭐 생명, 지구 사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물리랑 화학은 워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목차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목차를 기억을 못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디를 하고 있는 건지, 뭘 모르는지 막 이런 게 헷갈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석은 영구 자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석이 없어. 그러면 지구 자기장을 제외하고는 자기장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이 뭐처럼 행동해서? 자석처럼 행동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이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무슨 도선일 때? 직선, 원형, 코일 순서죠. 이런 도선의 모양에 따라 어떤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 중학교 때 지겹게 했던 거. 병신들 막 왼손으로 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랑 똑같을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자석이 있어. 근데 전류도 흐르는 거야. 그럼 자석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 얘도 자석처럼 행동하니까 자석 두 개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하는 인력이나 청력 같은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선이 힘을 받아서 뭐를 해버려? 회전을 하더라. 그래서 자석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회전한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전동기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콘센트 꽂아서 뭔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는 전동기 모터가 들어가는 거죠. 선풍기, 세탁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콘센트 꽂았을 때 움직이는 모든 것들 전동기. 팬 돌아가. 그것도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팬. 그 다음 네 번째. 왜 오늘 영어에 꽂혔지? 마지막.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은 자석이 있어. 근데 전류가 없는 거야. 차이 알겠지? 지금 단계가.
전류가 없어. 그럼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대신 힘을 먼저 주는 거야. 물레방아를 돌리든 풍력발전소에서 프로펠러를 돌리든 사람이 자전거에 타서 페달을 돌리든 뭘 돌리는 거야. 힘을 먼저 주는 거야. 그럼 도선에 갑자기 뭐가 만들어져? 역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전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예시가 뭐야? 발전기, 발전기. 그래서 우리 단원명 자체가 전기에너지의 생산이니까 요 과정만 알면 돼요. 엄밀하게는. 근데 이게 누적으로 지금 중학교 때부터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써머리하고 발전으로 갈게요. 아셨죠? 빠르게 할게. 첫 번째, 자석. 그쵸?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고요. 이러한 자석 주변에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죠. 근데 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선으로 나타내.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 N에서 나와 S로 들어간다. 중간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서로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고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죠. N에서 나와 S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상의 선을 나타내는데 실제 자석 주변에 우리 눈에는 여전히 힘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으로부터 찾고요. 나침반의 무슨 자침? N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력선이 구부러진 곳에서는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침반을 내가 여기에 두면 자기력선이 어디로 가고 있어? 왼쪽. 그러니까 나침반의 N 자침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침반을 여기에 놨을 때 나침반의 S자침은 어딜 가리키냐? 사방의 표시를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동서남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 4의 대가리 부분을 무슨 쪽? 북쪽이고 똥꼬를 남쪽이라고 합니다. 동쪽 서쪽을 결정할 때는 연결 안 된 게 동쪽이야. 반대가 서쪽이겠죠. 사방의 표시를 돌려놨으니까 일단 숫자 4의 대가리를 찾아야 돼. 어디야? 왼쪽이지. 여기가 무슨 쪽? 북쪽. 그 반대는 남쪽입니다. 북쪽과 남쪽은 숫자 4의 대가리로부터 찾는 거고 그 다음 동쪽과 서쪽을 결정할 때는 아무것도 연결 안 된 게 동쪽이다. 반대가 서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그림으로부터 나침반의 N 자침은 지금 접선의 방향인 오른쪽을 가리켜야 되죠.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 안 되고 사방의 표시로부터 무슨 쪽이라고 해야 돼? 남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사방의 표시. 뭐 허수들은 이제 시험지를 돌려서 푸는데요. 굳이 안 돌려도 되니까 돌릴 필요는 없죠. 네. 허수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자석이 없을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된다. 뭐라고 해? 전자석이라고 하죠. 일단 첫 번째 직선도선부터 해보면 제가 또 미술 전공이잖아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건전지의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좋습니다. 플러스는 짝대기가 두 개니까 길게 그리는 거고 마이너스는 하나니까 짧게 그리죠. 근데 짧게만 그리면 서운하니까 짧고 뚱뚱하게 그린다. 그래서 짧고 뚱뚱하면 뭐야? 나야? 가 아니라 뭘 봐? 짧고 뚱뚱한 게 뭐야? 나야? 아니라고.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긴 게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긴 게 플러스. 그럼 전류는 어디에서 나와?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와요. 전류가 쭉 따라가면 이 직선도선에는 지금 전류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 방향이라 했을 때 4개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나만 만들어져?
아니야. 여러 개의 원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런 원들은 지금 중심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원들의 관계를 동심원이라고 하죠. 전류의 세기는 다시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서 가장 셀까? 가까울수록.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된 거기 때문에 전류랑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거리에 뭐에 비례해? 제곱에 반비례하죠. 모르셔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자기장은 4배 약해져요. R제곱분의 QMQ2 쿨롱 법칙이잖아. 아니 물리학에서 하잖아. 했잖아 너네. 뭐야?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직선도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전지의 극방향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A극, B극. A랑 B가 각각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근데 나침반을 여기에 둔 거야. 그랬더니 이 나침반의 N 자침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데 사방이 표시를 뭐 이번에는 요렇게 줬다. 그랬을 때 얘가 서쪽을 가리켰다고 해볼게.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찾으시고 뭐 이런 거죠. 똑같아요. 사방이 표시가 있으면 숫자 4의 대가리 부분의 북쪽, 반대가 남쪽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결정할 때는 아무것도 연결 안 된 게 동쪽이고 뭔가 연결 붙어있는 게 반대가 서쪽이다. 그럼 여기서 얘는 서쪽을 가리킨다 했으니까 지금 N 자침이 오른쪽을 향해 있구나를 사방이 표시로부터 준 거고, 그 이유는 자기장이 요렇게 무슨 시계야?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면 시계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 위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전류가 지금 여기서 위로 가고 있구나. 그럼 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오니까 B쪽이 뭐야? 플러스. A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건전지의 극방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숫자 4의 대가리가 북쪽이고 반대가 남쪽. 연결 안 된 게 동쪽, 반대가 서쪽. 숫자 4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네. 얘를 돌려가면서 문제 낼 수 있잖아. 90도씩. 물론 45도만 돌려도 돼요. 그럼 씨발 남동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짜치죠. 문제를 위한 문제니까. 사방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선도선일 때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형도선일 때. 원형입니다. 두 개의 직선도선이 아니라 원형도선. 두 개의 직선도선은 안 내요. 2학년 때 그냥 물리학 하면서 하세요. 원형도선은 이렇게 생긴 거 얘기잖아. 이렇게 위에가 연결돼 있는 것만 문제로 낸단 말이야. 건전지가 요번에는 이렇게 꽂혀 있어. 이때 건전지의 긴 짝대기가 무슨 극? 플러스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오니까 요렇게 튀어나오면 띠리리리리 띠 나가면 전류가 요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됐죠? 근데 이런 원형도선은 세 개의 직선도선으로 보면 되고요. 세 개의 직선도선은 엄밀하게는 하나의 직선도선만 해석해도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자기장의 방향이 업, 다운, 업 아니면 다운, 업, 다운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알아? 그래서 만약 이 모양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나의 원형도선은 세 개의 직선도선으로 요렇게. 그럼 전류가 왼쪽에선 위로 가고 오른쪽에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선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일단 오른쪽의 직선도선 입장에서 전류가 밑으로 가니까 전류의 방향을 잡으면 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그리고 왼쪽 직선도선의 기준으로는 전류가 위로 가고 있으니까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 방향이라면 4개 손가락 감싸지는 게 벤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직선도선의 기준으로 보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손의 엄지를 내가 오른쪽이라 했을 때 4개 손가락을 감싸지면 이 직선도선의 위쪽은 우리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 평면에서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쪽이죠. 요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왼쪽은 뭐야? 다운이야.
가운데는 뭐야? 업이야. 오른쪽은 뭐야? 다운이야. 아시겠어? 나침반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운, 업, 다운인지 혹은 업, 다운, 업인지 요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 하나만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차이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 직접? 해봐. 원형 도선이야. 원형 도선이야. 알았어? 선생님 씨발 사각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원형이야 원형. 중딩들 맨날 그러거든. 선생님 원이 아닌데 왜 원? 이건 원이고 네. 전지 방향을 찾아라. 나침반을 여기에 놨을 때 n 자침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물론 사방의 표시를 이상하게 주겠죠. 이렇게 줬다. 어떻게 줄까? 이렇게 줄게. 이렇게. 이때 n 자침이 서쪽을 가리켰다. 동쪽. 그럼 일단 숫자 4의 대가리가 여기죠. 여기가 북, 반대가 남. 동쪽 서쪽 찾을 때 연결 안 된 게 동쪽, 된 게 서쪽입니다. 동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지금 위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형 도선의 왼쪽이 업이면요, 얘가 업이면 이 가운데는 뭐야? 다운이고 여기는 업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왼쪽의 직선 도선 입장에서는 왼쪽으로는 들어가고 오른쪽에서는 나오는 거거든. 그럼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 어떻게? 요거야? 반시계죠.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야. 왼쪽에서는 왼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전류가. 그럼 여기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오고 말이 돼? 안 된다고. 연결돼 있으니까. 원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 따라서 건전지에 튀어나오는 쪽이 플러스, 반대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쵸? 전자의 이동 방향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직선 원형 됐고 세 번째 코일. 감아놓은 거. 코일은 할 때 제가 이제 손톱 표시 얘기를 할 거고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괜찮아? 그러면 전류의 이동 방향을 보면 플러스 긴 짝대기에서 나오니까 전류는 이렇게 튀어나오지. 근데 왼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류가 코일에 보면 뒤쪽으로 올라갔다가 앞쪽으로 내려와. 보여? 다시 뒤로 올라갔다가 앞쪽으로 내려오거든. 이 코일을 왼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가운데에 원통이 있고 코일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코일을 지금 앞쪽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분명한 건 우리 눈의 뒤쪽에 있는 것에선 전류가 올라가고 우리 눈 앞에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결국 코일은 구조적으로 업이랑 다운이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 업, 다운,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손톱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눈 앞에 보이는 코일의 전류가 어디로 가는지 요거만 볼 겁니다. 눈 앞에 보이는 코일에. 그럼 지금 요 상황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코일에는 전류가 어디로 가? 내려가고 있지. 요렇게 손톱이 밑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할 거야. 그럼 오른손의 4개 손톱이 밑으로 간 걸 쳐다봐야 돼. 오른손의 4개 손톱이 밑으로 간 걸 쳐다봐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밑으로 간 걸 쳐다봐. 봐봐. 너가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 봐봐. 내가 손을 이지랄로 했어. 손톱 밑으로 갔지? 간 거 맞지? 근데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보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손톱 4개 지금 밑으로 가 있잖아. 그때 엄지 뻗어. 엄지 방향이 무슨 극이야? N극. 반대가 S극.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이 자석처럼 행동한다.
얘는 마치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인 그런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고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나침반에 놨을 때 n자침, s자침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나침반은 여기에 두고 사방의 표시를 이렇게 준 거야. 그래 놓고 s자침이 무슨 쪽을 가리키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사방의 표시부터 해결해보면 숫자사의 대가리가 북쪽이고 반대가 남쪽입니다. 동서를 결정할 땐 연결 안 된 게 동쪽이고 반대가 서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는 자기력선을 봐야 되는데 n극, s극 내가 찾았잖아. 그럼 자기력선은 n에서 나가 s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n 자침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아서 여기를 가리킬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물어본 건 뭐야? s 자침이니까 그 반대쪽이잖아. 왼쪽이니까 지금 무슨 쪽이라고 하면 돼? 남쪽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손톱이 어디로 가느냐 요 관점에서 잘 보시고 감싸쥐는 거는 중학교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이나 물리학에서 이 자기장의 방향 찾을 때는 무조건 손톱 표시하는 게 유리해요.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손톱 표시가 낯설다. 그럼 손톱 표시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현빈법이에요. 왜냐하면 원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 코일이 이렇게 감싸질 수도 있는데 코일이 이렇게 감싸질 수도 있잖아. 계속 돌리든가 이렇게 전극의 방향, 전지의 방향을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이 원통의 내부에 나침반에 놨더니 나침반의 n 자침이 위를 향하고 있다. 반대가 s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코일은요. 잘 들어. 영구 자석에서 물어보지 않는 코일의 내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가운데가 뚫려 있으니까. 그죠? 이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n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데 코일의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충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력선을 내부에서 충전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n 자침이 지금 위로 가고 있지.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라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이 위라는 거야. 근데 왜 위로가? 뭐 해주려고? 충전해주려고. 여기가 무슨 극이야? n극. 여기가 s극이었던 거지. 자기력선이 요렇게 나가기 때문에 s에서 충전해주는 형태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위쪽이 n극이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손톱 어디가 있어? 손톱이 이렇게 하면 왼쪽이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잖아요. 뭐가 맞을까?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자, n극이 엄지 방향이 맞아. 그랬을 때 내가 손톱이 선생님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안 돼. 손톱이 안 보이니까. 4개의 손톱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 그러면 손톱 어디가 있어? 오른쪽 가 있지. 그럼 눈앞에 보이는 코일의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아시겠어? 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돌고 왼쪽 가서 밑으로 가는 이런 형태이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손톱은 위로 가건 밑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4개 중에 하나야. 위로 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위로 가야 된다고. 위로. 위. 손톱이 오빠 위로 가야 된다고. 위. 씨바 지금 밑으로 가 있잖아. 위를 봐야 된다고. 왼손으로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위로 가면 요렇게야. 그럼 엄지 뻗어. 그 방향이 무슨 극이야? n극이야. 손톱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왼쪽으로 가게 해봐. 4개 손톱 오른손으로 하라고. 왼쪽으로 가게 해보라고. 오빠 왼쪽. 손톱이 왼쪽으로 가게 해보라고. 잠깐만. 다시. 그렇게 했지. 왼쪽이야. 손을 들어. 일단 손 들어. 왼쪽이긴 해. 근데 네 눈앞에 안 보이잖아.
눈앞에 그럼 오른쪽이 됐잖아. 그럼 안 보이잖아. 눈앞에 보면서 왼쪽으로 가야 돼. 새끼가. 그래야 이렇게 하면 되죠. 어? 됐지? 손톱이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엄지 뻗어. 그게 무슨 극? N극이야. 손톱이 위로 가면 요렇게, 왼쪽으로 가면 요렇게야. 나 좀 어려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할래? 해봐.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오른쪽으로만 가면 돼. 엄지 뻗어. 여기가 무슨 극이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도 엄지 뻗어. N극이야. 손톱이 좀 어려워.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그래, 이제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엄지 그 방향이 N극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 손톱이 밑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케이? 위로 가면 이렇게, 왼쪽 이렇게, 아래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뭘로 해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손톱 표시 잘해주면 된다. 오케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전동기의 원리고,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자석이 있어야 됩니다. 자석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더라. 그 회전 방향 찾는 거 아시죠? 여기가 N에 여기가 S야. 자, 맞습니다. 할게요. 오른손에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요. 오른손에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요. 4개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손바닥 장풍 나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자, 오른손에 엄지가 전류 방향이고요. 놀리지 마세요. 4개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일 때 장풍 나오는 방향,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해볼게. 3차원 축에서 전류가 이쪽이야. 자기장이 이쪽이야. 그럼 힘 어디로 받을까? 오른손에 엄지가 전류야. 자기장은 4개 손가락이야. 전류, 자기장 됐죠? 장풍이 어디로 나와? 밑으로 나오지. 그게 힘의 방향이야. 얘는 밑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야. 한 번 더. 3차원 축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류가 오른쪽, 자기장이 우리 쪽이야. 그럼 힘을 어디로 받을까? 손으로 해봐. 자, 봐봐. 내가 잘했나 봐봐. 잘했니? 뭐가 잘못돼 있죠? 봐봐. 전류가, 엄지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며.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근데 자기장은 우리 쪽을 향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되죠. 힘 어디로 받아? 밑으로 받는다는 거야. 밑으로. 오른손에 엄지가 전류, 4개 손가락이 자기장하면 요거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디로 회전할지를 예측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긴 짝대기니까 플러스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가서 띠리디리디 띠 따라가면 뚜예요. 그럼 저 왼쪽의 직선도선을 보면 전류의 방향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야? N에서 S 오른쪽으로 고정이지. 전류는 칠판, 자기장은 요렇게니까 힘 어디로 받아? 밑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힘의 방향이 아래쪽입니다. 오른쪽의 직선도선은요, 전류의 방향이 우리 쪽,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거든. 전류, 자기장. 힘을 어디로 받아? 위로 받는다.
그럼 도선을 이렇게 보면요. 왼쪽은 밑으로 힘을 받고 오른쪽은 위로 힘을 받으니까 이 도선 자체가 어디로 회전을 해? 뭔 시계야? 반시계로 회전을 하더라. 그죠? 얘는 반시계로 회전을 한다. 회전 방향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이렇게 전기를 걸어줬을 때 자석 주변에 전류가 흐르면 회전을 하니까 이 회전축을 공유하는 곳에 어떤 철사를 연결하고요. 여기에 프로펠러를 연결하면 프로펠러 돌아 안 돌아? 같이 돌겠죠. 이걸 이용한 예시가 뭐야? 선풍기란 말이야. 오케이? 선풍기가 이렇게 있으면 콘센트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자석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얘 뒤통수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석 주변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릴 수가 있더라. 근데 실제로 이렇게만 연결을 하면 왜 그런진 모르셔도 됩니다. 180도마다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180도마다 요렇게 돌았다가 요렇게 돌았다가 바뀌거든. 선풍기가 이렇게 돌면 안 되잖아. 한쪽으로만 붕붕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를 설치해? 정류자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180도마다 전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전기를 연결했을 때 회전하는 모든 것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동기를 이용한 예시가 맞습니다. 바퀴가 전기자동차면 그게 맞겠죠? 휘발유는 열에너지 이용해서 피스톤으로 누르는 겁니다. 유체 압력으로, 실린더로.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발전기의 원리가 우리 통합과학 2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이거거든. 뭐가 있어? 자석은 일단 있어야 돼. 이 주변에 도선이 있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프로펠러가 있는 거야.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돼? 건전지는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전기를 만드는 거야. 전기를 만드는 거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축전기를 넣어줍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죠. 그러면 얘 돌아 안 돌아? 안 돌거든. 회전 안 해요. 일단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석을 준비해 놓고 프로펠러를 먼저 뭐 해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근데 이거를 누가 돌려? 그쵸, 바람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발전인 거야? 풍력 발전인 거야. 물은 가만히 냅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거든. 그럼 떨어지는 그 물줄기에 내가 뭐 물레방아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 그럼 물레방아 돌아 안 돌아? 돌아. 그럼 여기에 회전축을 공유하는 철심을 연결하면 얘도 같이 돌아. 그럼 여기에 코일을 연결하면 이 코일도 같이 도는 거거든. 그럼 이 주변에 뭐를 갖다 놓기만 하면? 자석을 갖다 놓기만 하면 이 도선에 갑자기 뭐가 만들어져?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그렇게 만들어진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죠? 유도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발전기의 원리이다. 전동기랑 발전기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가 건전지를 이용하냐 축전기가 붙어있냐 요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전류의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을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쉬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손톱 표시를 열심히 했던 거고. 자, 코일이 일단 있어. 근데 여기에 건전지 놓으면 돼? 안 돼요. 이게 뭐야? 전구를 갖다 놓은 거야. 전구 표시잖아. 전기기호 표시. 그렇죠? 여기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봐. N극이 가까워져.
이 코일은 가만히 있으면 전구 안 틀어져요. 당연히. 건전지가 없으니까. 근데 N극을 가까이 해. 그러면 N극이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싫어. N극이 다가오면 싫어. N극이 멀어지면 좋아, 싫어? 싫어. S극이 다가오면 좋아, 싫어? S극이 멀어지면 좋아, 싫어? 그냥 씨발 다 싫어. 변화가 싫은 거야. 알았어?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어. 그럼 무슨 극으로 뭐 하면 될까? N극으로 밀어내면 되지. 그래서 왼쪽이 N극으로 유도가 돼요. 그럼 오른쪽이 무슨 극이야? S극이지. 자, 오른손의 엄지가 N극이지. 손톱 어디로 가 있니? 밑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밑으로 가 있는 건 눈에 안 보여. 손톱이 어디로 가 있는지 보면은 위로 갔단 말이야. 손톱 표시 위로 해주는 거야. 그럼 손톱 표시 위로 해주고 나면 전류의 방향이 A야, B야? A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요? 이렇게 찾는 거라고. 됐어. 근데 도선이 저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온다니까. 여기에 검유계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지는 거야. N극이 멀어지면 좋아, 싫어? 싫어.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무슨 극으로 뭐 해? S극으로 당겨야 돼. 그럼 반대가 무슨 극? N극이지. 엄지 어디가 있어? 밑으로 가 있지. 그럼 손톱 표시 어떻게 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앞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손톱 표시를 먼저 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구해놓고 유도전류의 방향을 손톱으로 찾는 거예요. 손톱이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검정기에서 전류는 위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만 더 할게. 코일이 이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주기 나름이거든. 그때마다 시험지 막 계속 돌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N극이 왔다 갔다, S극이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S극이 다가올게. S극이 다가오면 좋아, 싫어? 싫어. 그러니까 무슨 극으로 뭐 해? S극으로 밀어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S, 여기가 N입니다. 그럼 손톱 어디로 가? N 해주면 손톱이 위로 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간다. 그럼 검정기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왼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이 보이시죠? 마지막, 코일이 연결돼 있는데 요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지금 엄청 많은 게 보이지? 예. 여기에 이제 코일의 감긴 방향까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S극을 멀리하는 거야. S극이 멀어지면 싫으니까 무슨 극으로 뭐 해야 돼? N극으로 당겨야 돼. 그럼 여기가 N에 여기가 S입니다. 그럼 N극 요렇게 하면 손톱 어디가 있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어? 내 손 지금 손톱이 안 보여요. 손톱이 보이려면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 궁금하면 해봐. 오른손의 엄지를 위로 고정시키고 손톱이 왼쪽으로 가 있는 걸 쳐다봐봐. 그럴 순 없거든. 이렇게 봐?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맞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따라가면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간다. 그쵸?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유도자기장,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좋습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53쪽 뭐 실험 얘기 나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54쪽 발전기 그래서 지금 다 한 겁니다. 발전기 내가 더 강한 전류를 얻고 싶어. 오케이. 센 자석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면 되겠죠. 또 있어? 맞아. 코일의 감은수를 늘리면 됩니다. 많이가 맞습니다. 많이가. 감은수를 늘리는 겁니다. 오케이? 공식에 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전류의 방향 다시 자기장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던가 자석의 극방향 변화 얘기입니다. 혹은 변화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전류의 세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유도 전류의 방향만 변화합니다. 오케이. 발전기에서 요 정도 내용 얘기하고 55쪽, 56쪽 한번 읽어보세요. 57쪽 OX 푸시고 숙제로는 60 아마 제가 뽑아놓은 게 5쪽까지인가? 네. 숙제는 65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